자식놈 다 키워놓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나니 내 인생에 남은 건 고요함과 적막함 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연철이가 결혼해서 분가한 지도 어언 15년. 혼자 사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 무심히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지요.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며 뭉근한 한방차를 한 잔 마시고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며 주인공 욕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런 밋밋하고 평범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평탄한 노년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연속극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곧이어 아들 연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연철이에요. 정미랑 같이 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보통은 오기 전에 꼭 전화를 하던 녀석들이었거든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얼른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우정미가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와락 껴안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미의 품에 안겨 어색하게 등을 토닥이는데 코끝으로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들던 며느리가 오늘은 웬일로 이리 살가울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은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며느리. 전화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프라이즈로요. 정미는 제 팔짱을 꼭 끼고는 거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연철이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쭈뼛쭈뼛 따라 들어왔어요. 딱 봐도 백화점에서 급하게 포장해온 티가 나는 비닐랩으로 번쩍거리는 그런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사온 과일 바구니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걸 사올 돈으로 자기들 맛있는 거나 한 번 더 사 먹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오지. 에이, 어머니. 당연히 사와야죠. 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정미는 저를 소파 가장 상석에 앉히고는 자기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연철이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맞은편 작은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고요. 꼭 사장님 앞에 불려온 부하 직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부엌으로 과도라도 가져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세월 한번 빠르다. 너희 아빠 환갑잔치 해준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칠순이라니. 그래서요, 저희가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대체 무슨 선물이기에 저리 요란을 떨까? 연철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시고.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가려고요. 동남아 최고급 휴양지로요. 해외여행. 제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빚 갚느라, 연철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손주들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해주고 틈틈이 돌봐주느라 제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제게 해외여행이라니. 순간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심장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니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평생 고생하신 거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효도할게요. 정민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이제야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늦게나마 효도하려는 마음이 참 기특하다. 저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거대한 불행의 서막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며느리 정민은 하루가 멀다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행 준비 상황을 알려준다는 핑계였지만 대화의 내용은 어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했어요. 어머니, 항공권은 특가로 아주 저렴하게 구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알뜰하게 가는 게 유행이에요. 돈 자랑하는 것처럼 비싼 표 끊는 건 촌스러운 거래요. 아,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그럼요. 그리고 숙소도요. 일부러 비싼 호텔은 피했어요. 그런 데가 다 바가지인 거 아시죠? 대신 현지인들만 아는 아주 감성 넘치는 가성비 숙소로 예약했답니다. SNS에 올리면 다들 어디냐고 난리 날걸요? 저는 평생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 한 번 타본 게 전부라 뭐가 좋고 나쁜 건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똑 부러지게 잘 알아서 하려니 하고 믿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 오랜 친구인 경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경자는 대뜸 고개를 저었습니다. 숙자야, 뭔가 이상하다. 아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보내주는 칠순 기념 해외여행인데 항공권은 특가에 숙소는 가성비라고? 나라면 내 돈을 보태서라도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하겠다. 에이, 애들 부담될까봐 그러는 거겠지. 마음만 받으면 되지 뭘. 마음만 받다가 골병 드는 수가 있어. 너 그러다 현지 가서 고생만 실컷 하는 거 아니니? 잘 알아봐. 경자의 걱정에도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고생시키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며칠 뒤 걸려온 정미의 전화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거기 가면 쇼핑할 게 엄청 많대요. 저희가 어머니 선물은 사드리겠지만 어머니 개인적으로 사실 것도 많을 테니 환전은 좀 넉넉하게 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환전? 나는 뭐 딱히 살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막상 가면 다 사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빠듯한 살림에 큰맘 먹고 가는 건데. 어머니도 조금은 보태주셔야 저희 부담이 덜하죠. 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몸만 오시라고 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벌써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는 며느리의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고 들뜬 마음에 동네방네 자랑까지 해놓은 터라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행 당일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간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에 새벽부터 일어나 곱게 단장하고 가장 아끼는 옷으로 차려입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아들 내외는 제 모습은 보는 둥 마는 둥, 자기들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 정민은 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싸셨어요? 이민 가세요? 이러다 수화물 추가 비용 나오면 어떡해요? 추가 비용은 어머니가 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좋은 날이니 참자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일은 비행기 표를 받고 나서 일어났어요. 아들 내외는 나란히 붙어 있는 창가 쪽에 편안한 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그들에게서 한참 떨어진 화장실 바로 앞 복도 쪽 가운데 좌석이었죠. 양옆으로는 덩치 큰 외국인 남자들이 앉아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니, 자리가 왜 이래? 어떻게 엄마를 혼자 뚝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 제가 황당해서 묻자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특가 항공권이라서 좌석 지정이 안 됐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냥 몇 시간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아들 연철이는 그런 아내의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제 눈을 피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들 내외가 앉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어느새 와인을 주문해 마시며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영화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번 여행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효도 여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펼쳐질 며칠이 어쩌면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비행기의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낯설고 끈적끈적한 공기였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외쳐대며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렸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제가 무거운 짐가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가는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겨우 그들을 따라잡아 택시를 탔는데 며느리 정민은 택시기사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유창하지도 않은 영어로 숙소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그 모습이 꽤나 유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여행 시작이에요. 기대되시죠? 정미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 풍경을 보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상한 마음이 쉬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번쩍이는 건물들과 화려한 상점들이 보이더니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건물들은 낡아졌어요. 야자수 우거진 해변이나 근사한 리조트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질 때쯤 택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 왔대요, 어머니. 내리세요. 택시에서 내린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요. 이게 며느리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SNS 감성 숙소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여기가 우리 묵을 곳이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자 정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여기가 바로 거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진짜 여행 고수들만 아는 곳이죠. 연철이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눈치만 살피며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져 묻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복도 전등은 반쯤 나가서 어두컴컴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방은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는데 안에는 낡은 침대 2개와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고요. 어머니는 저쪽 침대 쓰세요. 저희는 이쪽 쓸게요. 정민은 마치 제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하고는 제 짐가방을 침대 옆 구석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창가로 가 커튼을 활짝 젖혔어요.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시커먼 벽이 보일 뿐이었지만 정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그럴듯한 각도를 찾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여기 좀 봐봐. 이쪽으로 햇살 들어오는 거 완전 예술이지 않아? 그러고는 필터를 잔뜩 입힌 사진 몇 장을 찍어 SNS에 올리더군요. 동남아 여행, 숨겨진 명소, 힐링타임, 효도여행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심지어 아들 SNS에는 마치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예전에 다른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 효도 여행 코스프레에 저를 소품처럼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들의 본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민은 외출 준비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현지 레스토랑 예약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가 향신료가 엄청 강해서 어머니는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괜히 가셨다가 탈 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쪽 골목으로 쭉 가면 작은 한식당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김치찌개라도 드시고 계세요. 저희가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정미가 제 손에 쥐어준 건 김치찌개 하나 겨우 사 먹을 정도의 현지 돈이었습니다. 연철이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엄마 그럼 거기서 식사하고 계세요. 저희 다녀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아내를 따라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쥔 돈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낯선 타국에서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며느리가 알려준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고 주인아 주머니는 제가 불쌍했는지 반찬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쓰셨어요.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기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죠. 메시지에는 보기에도 화려한 랍스터 요리와 와인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머니도 식사 잘 챙겨 드세요라는 글과 함께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밥맛이 뚝 떨어져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낄낄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지옥 같은 여행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쇼핑을 하러 가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번화한 쇼핑몰이 아니라
온갖 조악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파는 시끄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진짜 백이 쇼핑 명소예요. 명품 같은 건 다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현지 느낌 물씬 나는 기념품을 사야죠. 정민은 제 손을 끌고 다니며 코끼리가 그려진 조잡한 티셔츠 몇 장과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장식품 몇 개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제게 건네며 생색을 냈어요. 자,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예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장 구경을 30분쯤 했을까 정민은 갑자기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도 덥고 슬슬 피곤하시죠? 저희가 택시 잡아드릴 테니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저희는 좀 더 둘러볼 데가 있어서요. 저는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기에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민은 제게 택시비를 쥐어주고는 마치 짐짝을 부리듯 저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은 제 택시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길로 나가 다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택시가 향하는 방향은 분명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명품 아울렛이 있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며느리의 양팔에는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번쩍이는 명품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연철이는 마치 짐꾼처럼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요. 정민은 제 앞에서는 쇼핑백들을 침대 밑에 감추는 척했지만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거울 앞에서 대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분노도 서러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 하나가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내 인생에서 저 두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소란스러웠어요. 아들 연철이가 갑자기 온 방안을 뒤집어 놓으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큰일 났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연철이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옷가지들을 다 털어보고 가방 속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펼쳤죠. 어머, 자기야. 어떡해. 어제 저녁 먹고 나서도 분명히 있었잖아. 혹시 식당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계산하고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진짜 큰일이다. 카드고 현금이고 다 거기 있는데.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설픈 연극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대체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지갑 찾기를 포기한 연철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은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하더니 이내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교활함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부주의했나 봐요. 오늘 일정은 다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지갑 잃어버린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여행 와서 방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니? 그래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요. 정미가 말끝을 흐리자 연철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마 카드로 좀 쓰면 안 될까요?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갚아드릴게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지갑에서 제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써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정민은 제 손에서 카드를 거의 낚아채다시피 하더니 언제 걱정했냐는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웠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카드를 손에 쥐자마자 아들 내외의 씀씀이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 음식 하나 사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그들이 갑자기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유명 관광지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며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샀습니다. 정민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망설임 없이 물건을 집어들었고 그때마다 연철이는 제 카드를 꺼내 척척 긁어댔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어머니 선물이에요. 정민은 제게 선물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붙어 연신아양을 떨었죠. 어머니, 역시 돈은 이럴 때 쓰려고 버는 거죠. 안 그래요? 아낄 땐 아끼더라도 쓸 땐 화끈하게 써야 인생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저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전망 좋은 야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눈앞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분명 저들에게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척하던 연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해봐라. 저 엄마 지금 사시는 아파트 말이에요.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철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이제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두면 매년 세금만 많이 나오고. 연철이의 말이 길어지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정미가 답답하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 하나만 덜렁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니? 저희가 아는 아주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어머니. 상가 건물인데 월세가 아주 꼬박꼬박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어머니 아파트 파시고 그 돈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요. 매달 따박따박 연금처럼 생활비를 드릴게요.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풍족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정민은 마치 저에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집을 팔아서 자기들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는 속셈이 너무나도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하는 척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아 가려는 수작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됐다.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도 마라. 네. 아니,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라니까요.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나는 내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눈 감을란다. 그 집은 니들 아빠랑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기애애했던 카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연철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로 내려놓더군요.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정미의 얼굴에서 상냥하고 살가웠던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거절당한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유치한 행동에 어울려줄 마음이 없었기에 묵묵히 제 식사만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정미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예약한 요트 투어. 시간 늦겠다. 빨리 준비해야지. 아, 맞다. 오늘이지. 어머니도 같이 가시는 거 맞지? 연철이가 마지못해 제게 물었지만 그건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미가 곧바로 연철이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는 배멀미 심하시잖아요. 괜히 따라 나섰다가 고생만 하실 거예요. 날도 덥고 햇볕도 강한데 노인네 건강에 안 좋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호텔에서 에어컨 쐬면서 푹 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저희끼리 빨리 다녀올게요. 네. 그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짝은 두고 가겠다는 뜻을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위선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니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너라. 제 대답이 너무나도 순순하자 아들 내외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운해하며 따라가겠다고 때라도 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신나게 외출 준비를 하고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방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낯선 타국의 허름한 숙소에 버려진 늙은이 신세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고 그렇게 무력하게 누워만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니들만 즐거우라는 법 있나? 나도 내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지. 저는 지갑에서 비상금으로 챙겨온 돈을 꺼내 들고 가벼운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가자 수많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인상이 좋아 보이는 기사님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인? 이 근처에서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가주세요. 제 짧은 영어에도 기사님은 신기하게도 제 말을 알아듣고는 유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어요. 기사님이 저를 내려준 곳은 관광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어촌 마을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현지인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죠. 저는 기사님의 추천을 받아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향신료의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입에 착착 감겼습니다. 눈칫밥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먹는 밥이 얼마만인지 저는 천천히 음식을 맛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식사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당 바로 앞에 펼쳐진 고요한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변에 홀로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사장을 쓸어내고 또 쓸어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연철이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고생, 그리고 지금의 이 배신감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는 강한 결심이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저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할 것인지,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명쾌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아직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들 내외가 시끄럽게 떠들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이 요트 위에서 얼마나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만을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제 침묵이 거슬렸는지 정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다. 피곤해서 그런다. 피곤하시다니 그럼 얘기가 더 잘 되겠네요. 어머니, 저희가 낮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가 아파트 파는 걸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죠? 정민은 어느새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다시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읽던 책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 어머니, 끝까지 들으셔야죠. 저희가 못 믿어오시면 변호사 공증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아파트 판 돈 저희한테 주시면 매달 생활비 얼마씩 드린다고 법적으로 약속을 하자고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 뻔뻔함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침내 며느리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눈치 없으시다. 저희가 왜 이 고생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것 같아요? 그깟 칠순 잔치, 밥 한 끼 사드리면 땡이지. 뭐하러 비행기값, 호텔값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다 어머니 재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어디 덧나세요? 늙으셨으면 좀 자식 말도 듣고 그러셔야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연철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아내가 제 어미에게 막말을 퍼붓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한심한 아들의 얼굴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더 이상 싸우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다시 침대에 누워 그들을 등지고 돌아 누웠습니다. 제 등 뒤로 며느리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 계속해서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여행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통쾌한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얇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당겨 덮었지만 등 밑에서는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의 스프링이 제 모든 뒤척임을 기억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아들 연철이의 고른 숨소리가, 아니, 어느새 그것은 둔탁한 콧꼬리 소리가 되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며느리 정미가 쌕쌕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 제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참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에 매달린 낡은 실링팬이 느릿느릿 돌아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팬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제 인생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연철이가 제 품에 안겨 처음으로 엄마라고 옹알이하던 순간의 벅찬 감동.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며 제 다리에 매달리던 작은 몸의 무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어머니 은혜 카드를 제게 내밀며 수줍게 웃던 아이의 얼굴. 사업에 실패한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어린 연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라고 말했던 그 기특한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를 믿고 저는 식당 주방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 없이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직 내 아들, 저 연철이 하나만 번듯하게 키워낼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잠들어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제 기억 속의 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늙은 어미에게 막말을 퍼붓는 동안 말 한마디 거들지 못하고 그저 제 눈치만 살피던 비겁한 남자. 어미의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를 팔아 제 입속을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남자. 제 청춘과 맞바꾼 내 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김현철의 영혼을 위한 저만의 장례식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애정과 연민, 미련 같은 감정들이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엄마라는 셔터를 내릴 시간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오롯이나 김숙자를 위한 이야기로 채워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태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들 내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소리가 나지 않게 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개어 가방에 넣는 손길이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요. 제가 짐을 거의 다 챙겼을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정미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묻는 며느리를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싸늘한 시선에 정미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난 듯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연철이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침묵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오직 제 앞에 놓인 맛도 없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에만 집중했습니다. 나이프로 빵을 자르는 소리,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색할 정도로 크게 울렸어요.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죄송해요, 네. 정미가 애써 웃는 얼굴을 하며 사과를 건넸지만 그 말에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정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제 눈빛을 마주한 정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평생을 그래왔듯 며칠 끙끙 앓다가 결국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전의 엄마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늙은이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미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저 멀리 반대편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무얼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언제 들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시껄렁한 대화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소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머릿지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 제 짐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방을 끌어내리자 옆에 서 있던 연철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제 가방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가요. 택시 타는 곳 저쪽이에요. 같이 가시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아들이라고 불렸던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그러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곧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오만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라도 하듯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깊게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에서 무언가 읽었는지 연철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는 연철이의 손을 제 손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철이가 가리킨 방향과 정반대 쪽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가세요? 그쪽 아니에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연철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미의 당황한 비명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었던 질긴 굴레를 끊어내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찬 걸음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미리 예약해둔 콜벤 기사님은 약속된 장소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숙자 어르신 맞으시죠? 짐 이리 주십시오.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올라타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저 멀리 출구 앞에서 여전히 저를 찾고 있는 듯 허둥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져 점처럼 사라지는 그 모습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의 일막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게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정식과도 같았어요. 콜벤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게 접근해 오기 전에 모든 방어막을 완벽하게 구축해야만 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사님께 넉넉하게 팁을 챙겨드리고 현관문 앞에 여행 가방을 세워둔 채 곧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지난 몇 년간 제 모든 연락을 담고 있던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에서 가장 큰 통신사 직영점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개의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내려보았습니다. 그중 90% 이상은 아들 내외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그들의 동창들까지. 저는 미련 없이 그 번호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이름들이었죠. 꼭 필요한 몇몇 친구와 친척의 번호만 수첩에 옮겨 적고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상담 창구로 갔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 번호 오늘부로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가장 최신형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보통의 노인 고객들과는 다른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고르고 요금제를 선택하고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하는 동안 저는 조금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선언문에 서명이라도 하는 독립투사처럼 비장한 기분마저 들었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직원은 제 옛날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칩을 받아들자마자 두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딱 소리가 나게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쥐고 대리점을 나서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친구 경자의 번호를 첫 번째로 저장하고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경자야, 나 숙자다. 내 새 번호다. 이제부터는 이리로만 전화해. 어머, 숙자 너 여행에서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다. 근데 갑자기 번호는 왜 바꾼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경자에게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비행기 좌석부터 시작해서 낡아 빠진 숙소,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식사, 아들 내외의 명품 쇼핑, 그리고 마침내 제 아파트를 팔아넘기라고 했던 그들의 파렴치한 요구와 며느리의 막말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경자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그 여행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나 그 녀석들하고 연 끊으려고. 내 인생에서 아주 깨끗하게 도려낼 생각이야. 잘했다. 숙자야. 100번, 1000번 잘한 결정이야.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해. 괜히 마음 약해져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너는 평생 그놈들한테 피 빨려 먹히다 끝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알았지? 친구의 불같은 지지에 흔들리던 제 마음에 마지막 쐐기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자와의 통화를 마친 저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철물점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해 보이는 디지털 도어록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장 설치를 요청했어요. 집에 돌아와 짐도 풀지 않고 기다리니 금세 기술자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달린 이제는 아들 내외의 침입을 막아줄 수 없는 낡은 도어록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당장 떼어주시고요. 저기 저걸로 바꿔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요. 기술자 아저씨는 능숙한 솜씨로 기존의 도어록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에서 뜯겨져 나가는 낡은 기계 뭉치를 보니 제 마음속의 묵은 체증이 함께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후련했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도어록이 위용을 드러내며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기술자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제 오른쪽 검지에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었던 바로 그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가락은 그들을 막아서는 견고한 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로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오직 나와 당신뿐이라는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한 저만의 약속이었죠. 모든 설치가 끝나고 저는 새로워진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굳게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공간 안에서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VIP 상담 예약을 해둔 덕분에 조용한 상담실에서 편안하게 자산관리사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도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걸어주세요. 제 비장한 요청에 자산관리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으로 제 모든 계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내역을 하나씩 짚어보며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구멍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며느리에게 혹시 모를 때 쓰라며 줬던 가족카드, 아들 녀석의 이름으로 매달 소액이 빠져나가던 정체 모를 후원금 자동이체 등 저는 그 모든 연결고리를 그 자리에서 잘라냈습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자산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오직 고객님만의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디 고객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산관리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번호와 집, 그리고 제 전 재산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견고한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저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발악해도 저는 성 안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에게서 첫 번째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모든 사람이 분주했던 지난 며칠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마 그 주말에 쓸 용돈이라도 타낼 요량으로 혹은 자신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겠지요. 저는 그때 막 혼자 먹기에는 조금 과분할 정도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답니다. 잘 구운 생선 한 토막에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종류별로 무쳐내고 따끈한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곁들인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만찬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새로 산 휴대폰으로 친구 경자와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새로 시작한 뜨개질의 무늬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 한참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화를 깨뜨리며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화면을 켰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잔뜩 굳은 표정의 아들 연철이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며느리 전미가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숨죽여 지켜보았답니다. 연철이는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도어록 키패드에 손을 뻗어 예전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삑삑삑.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아닌 제 승리를 예고하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고음이었죠. 삐비비빅. 등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연철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새 비밀번호 까먹었어? 제대로 좀 눌러봐.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틀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진짜로 바꾸셨나 봐. 뭐, 이걸 바꿨다고? 와, 진짜 독하다, 독해. 늙은이가 오기가 하늘을 찌르네. 정민은 그렇게 소리치더니 다짜고짜 현관문을 주먹으로 쿵, 쿵 하고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거만하고 난폭했죠. 어머니, 안에 계시죠? 저 정미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왔어요. 그 뒤를 이어 연철이의 다급하고 어딘가 애처롭기까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연철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저희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엄마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저는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뜨개질 바늘을 손에 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었어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막장 부부싸움을 하는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평온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한참을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던 그들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대화로 풀어요, 네. 야, 김현철, 너가 아들이라며. 어떻게든 해보라니까. 이대로 그냥 갈 셈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저 집 팔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는 거 뻔히 알면서. 정민은 이제 거의 악을 쓰고 있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라는 그 말 속에
그들의 모든 욕망과 추악한 속내가 담겨 있었죠.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러 아주 작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럽다. 내 집 앞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가자 문 밖의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제가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들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어머니, 안에 계셨네요. 그럼 문 여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세요? 저희가 칠순 여행 보내드린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말한다. 1분 안에 당장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는 말에 그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미가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경찰이요?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부르세요. 어디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경찰 오면 누가 더 창피한지 한번 보자고요. 자식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비정하고 독한 늙은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 다 날 줄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 가장 시끄러운 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틀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답니다. 웃고 떠드는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고 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시끄럽던 현관밖이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켜보았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제풀에 지쳐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 대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전투는 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물러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현실이 되었죠. 동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금 연철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말을 하는데 듣는 제가 다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놈이 또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형님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고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날부터 갑자기 횡설수설하시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아무래도 치매가 갑자기 심하게 오신 것 같다고, 혹시 옆에서 누가 나쁜 마음을 품고 형님 재산을 노리고 조종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형님, 그게 다 사실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는 저를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에게 치매라는 끔찍한 딱지를 붙여서라도 법적으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답니다. 동서, 지금 내 목소리 똑똑히 들리죠? 치매 걸린 사람 목소리로 들려요? 내가 지금 동서랑 이렇게 멀쩡하게 통화하고 있는 게 누가 옆에서 조종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형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신데요. 오히려 연철이 말이 더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동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혼자 공항에서 자기 타고 갈 차를 예약하고 통신사에 가서 번호를 바꾸고 은행에 가서 자기 재산을 꽁꽁 걸어 잠글 수 있겠어요?
그 애들 말대로라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 애들이야말로 지들이 한 거짓말에 지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왜 혼자 택시를 타고 나갔다 왔는지, 그 애들이 왜 제게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쩐지 정미 그 애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와서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카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동서 잘못 아니에요. 다 제 업보인 것을. 그러니 동서, 앞으로 연철이나 정미한테서 무슨 연락이 와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친척 어른들께도 혹시라도 그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거든 절대 속지 말라고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똑똑히 얘기할게요. 그 자식들, 제가 만나면 아주 머리끄덩이를. 동서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이제 저들의 비열한 여론전도 더는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무덤에 흙을 덮어줄 삽을 들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절연과 물리적인 차단을 넘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시간이 온 거예요. 자식이 어미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간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아프게 가슴을 베는 법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더는 슬프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신라처럼 위태롭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까지 남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불태워버린 기분이랄까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사랑니를 큰맘 먹고 뽑아냈을 때처럼 아픔 대신 시원함이 먼저 느껴졌고 안개가 걷힌 것처럼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들과 감정을 섞어가며 벌이는 소모적인 싸움은 이제 끝났어요. 더는 그들이 파놓은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며 제 고고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는 법이라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이름으로 이 길고 지긋지긋했던 관계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온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밴 양복들 뒤에 고이 모셔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 마지막 생일에 당신은 고운 사람이라 이런 색이 잘 어울린다며 선물해준 고급스러운 옷이었죠. 이 옷을 이런 날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입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만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제 nak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리를 굳이 꼿꼿이 세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고 기력 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마지막으로 출정하는 갑옷을 챙겨 입은 늙은 장수와도 같았죠. 친구 경자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는 시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동안 통유리창 너머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적에는 논밭이었던 곳의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거닐던 낡은 시장 골목은 번쩍이는 쇼핑몰로 변해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며 밤을 지새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제 어깨가 조금은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오늘 제 선택이 그분들에게도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향긋한 커피 향이 저를 맞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죠.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경자의 조카라는 젊은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훤칠하고 다부진 인상의 청년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박준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모님께 어머님 이야기 전해 듣고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저는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의 경계를 풀 수 있었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건네면서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른을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 여기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머님과 저 단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눈물과 한숨은 앞으로 우리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아주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숨김없이 제게 전부 털어놓아 주세요. 그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에 용기를 내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안에서만 골마 터지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효도 여행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진짜 목적, 저를 공항에서부터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들었던 비열한 행동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던 숙소의 눅눅한 침대, 그리고 제게는 김치찌개값만 쥐어주고 자기들끼리는 랍스터를 썰며 웃고 떠들던 그들의 잔인함까지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며느리가 제 유일한 외출복에 보란 듯이 와인을 쏟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일, 아들놈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제 카드를 받아들고는 마치 자기 돈인 양 흥청망청 써대던 일까지 사소한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어요. 제가 여행 마지막 날 홀로 택시를 타고 찾아갔던 그 고요한 바닷가 이야기를 할 때쯤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변호사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펜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아래로 내렸는데 그 손등에 하얗게 힘줄이 돋아나는 게 보였죠.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제가 어떻게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잘라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제 집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마침내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웠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돌렸죠.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산을 목적으로 어머님을 속이려 한 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명예를 깎아내린 것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고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그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어요. 그저 제 남은 인생에서 그 아이들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다시는 내게 돈을 요구하지도, 나를 찾아오지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간절한 질문에 박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용 증명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에요. 어머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법의 이름으로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죠. 이 서류 한 장이 앞으로 그들이 어머님 앞에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 문안을 작성했어요. 그건 단순히 법률적인 사실을 나열한 건조한 문서가 아니었답니다. 그곳에는 제 피눈물과 고통,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박 변호사는 제가 털어놓은 모든 사실들을 법률 용어로 날카롭게 다듬었고, 저는 그 옆에서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 복기하며 문장을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막말은 그 모욕적인 뉘앙스까지 살려서 그대로 담아달라고 신신당부했죠. 상기인 우정미는 어머니, 진짜 눈치 없으시다. 저희가 왜 이 고생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것 같아요? 그깟 칠순 잔치, 밥 한 끼 사드리면 땡이지. 뭐하러 비행기값, 호텔값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다 어머니 재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어디 덧나세요? 늙으셨으면 좀 자식 말도 듣고 그러셔야죠. 라는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니터 화면에 찍히는 그 문장들을 보고 있자니 그날의 수치심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활자로 박제된다는 사실의 짜릿한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내용 증명에는 그들의 만행을 조목조목 고발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명시했어요. 전화나 문자는 물론 제3자를 통한 그 어떤 간접적인 접촉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다시 한번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경고를 무시할 시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죠. 문서의 마지막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문장을 넣기 전에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 문장이 들어가면 정말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넣어주세요. 그리고 문서의 가장 마지막, 제 이름 옆에는 이런 문장을 굵은 글씨로 새겨 넣었어요. 이에 본 통고인 김숙자는 상기 기술된 모든 사실에 근거하여 금일부로 아들 김현철, 며느리 우정미와의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정신적, 법적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향후 그들과 어떠한 상호작용도 거부할 것을 엄중히 통고하는 바이다. 모든 작성을 마치고 박 변호사는 완성된 내용 증명을 세부 출력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묵직한 서류 뭉치를 받아드니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처럼 마음이 든든해졌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중앙우체국으로 향했어요. 발신인 김숙자, 수신인 김현철과 우정미,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이 영원히 보관할 그 무엇으로도 변질시킬 수 없는 진실의 기록. 창구 직원이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붉은 도장을 서류 위에 쾅 하고 찍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들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차갑고 엄정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우편 봉투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위압감을 주잖아요. 하물며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가 보낸 호출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란 이름의 서늘한 편지가 아들 내외의 집에 도착했을 그 순간을 저는 종종 상상해 보곤 했답니다. 아마 그날 오후 며느리 정민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명품 쇼핑몰이나 뒤적이고 있었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에 귀찮다는 듯 현관문을 열었을 테고 집배원이 내민 등기우편을 받아들고는 웬 스팸이야? 하면서 무심코 봉투를 찢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차갑고 날카로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그녀의 아니라고 평화롭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법률 용어라는 이름으로 적나라하게 박제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아마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을 거예요. 특히 자신이 제게 내뱉었던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 저급한 말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인쇄된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 손에 든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관계의 단절 선언이라는 문장에서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순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퇴근하고 돌아온 연철이는 아내가 집어 던진 서류 뭉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평생을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자신했던 소심하고 우유부단했던 그에게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문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진짜 변호사를 샀다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 너 때문이잖아. 너가 아들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내가 진작에 어떻게든 구슬려서 집부터 팔게 만들라고 했지. 아니, 그럼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 당신이 옆에서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선뜻 집을 내주겠냐고. 당신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뭐, 지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 김현철.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아니, 엄마 재산 하나 제대로 못 받아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놈의 집만 팔았어도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잖아. 서로의 탓을 하며 벌였을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아마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고함과 절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그 내용 증명은 그들의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린 날카로운 가위였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락을 향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붕괴의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 명성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제게 내용 증명 발송 사실을 전해 들은 동서는 그 길로 모든 친척 어른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심지어 제가 여행 중에 혹시 몰라 녹음해 두었던 며느리의 막말이 담긴 파일까지 들려주며 진실을 알렸죠. 녹음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교양 있는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천박한 목소리에 친척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아주 깜빡 속았구먼. 그 여우 같은 것한테. 그동안 연철이 내외가 퍼뜨린 치매설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게 연락하기를 주저했던 친척들은
진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제 편에 서주었답니다. 심지어 며느리 정미의 친정 식구들조차 우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루아침에 친척들 사이에서 페르나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죠. 사회적인 평판이 무너지자 그들이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경제적인 성은 더욱더 빠르게 허물어져 내렸어요. 사실 연철이의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이름만 남은 껍데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는 무리한 주식 투자로 생긴 거액의 빚과 며느리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제 아파트는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마지막 한방,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채권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월급 통장은 가압류되었고 집으로는 하루가 멀다고 붉은색 글씨로 쓰인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죠. 결국 그들은 분에 넘치게 살고 있던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증금도 겨우 마련하여 도시 외곽의 곰팡 내 나는 낡은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연철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독일제 외제차는 중고차 시장의 헐값으로 넘어갔고 정미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수십 개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푼돈에 팔려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제 집의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 경자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전해 들었어요. 그들의 비참한 몰락에 대해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한 복수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이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함정의 입구를 단단히 닫아 걸었을 뿐이에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들의 세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제 인생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죠.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절벽의 가장 끄트머리에 섰을 때 인간이 마지막으로 꺼내 드는 카드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바로 눈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질긴 무기 말이에요. 제 아들 연철이 역시 그 진부한 무기를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잡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늦가을 평일 대낮의 일이었죠. 창밖으로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어찌나 고운지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 현관 쪽이 어쩐지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숨을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파트 입구,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한 남자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은 좋게 감지하는 듯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 반을 뒤덮은 거뭇한 수염,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구겨지고 때 저른 옷차림. 한때는 제법 번듯한 모습으로 제 자랑이었던 아들, 김현철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낯선 모습이었죠. 연철이는 처음에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잘게 들썩이며 흐느끼는 듯 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아파트 단지를 오가던 몇몇 이웃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리며 지나칠 뿐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마치 약속된 연극의 이막이 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갑자기 땅바닥에 이마를 찧으며 목청껏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어찌나 처절하고 컸던지 아파트 단지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서 놀고 있던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를 정도였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이, 이 천하의 못된 놈이 어머니께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서 베란다에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곧장 거실로 달려가 벽에 걸린 CCTV 모니터 화면을 켰죠. 흑백 화면 속에서 연철이는 세상의 모든 비극을 혼자 짊어진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실감나게 열연을 펼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기세였죠.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못된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하늘 같으신 우리 어머니의 가슴에 크나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얼굴을 보고 욕이라도 실컷 해주십시오. 제발요, 어머니.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저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니었죠. 저를 결국 자식에게는 약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약한 늙은 어머니로 규정하고 이웃들의 동정심을 방패 삼아 제 집에 굳게 닫힌 빗장을 열어젖히려는 아주 저열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쇼였어요. 아마 저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제가 창피해서라도 혹은 측은한 마음에 못 이겨서라도 결국에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뜨거운 불에 녹여서 전혀 다른 모양의 자물쇠를 새로 만든 지 오래라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얼마 전 새로 산 향이 아주 좋은 국화차를 정성껏 우렸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쐬며 모니터 속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심파극을 바라보았어요. 제게 그 광경은 무료한 오후의 시간을 때우기에 적당한 구경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르는 구원투수가 등장했어요. 마침 저와 함께 뜨개질을 하려고 맛있는 찐빵까지 사들고 아파트를 찾아오던 친구 경자가 그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경자는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듯 하더니 이내 무릎 꿇은 남자가 연철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철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죠. 그 걸음걸이는 마치 적장을 향해 돌진하는 여장군처럼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추태야?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경자의 호통에 연철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마 제 친구 경자가 이 시간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아, 저 경자 아주머니. 아주머니?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아주머니라는 겐가. 내가 자네 같은 파렴치한 놈한테 아주머니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 그 더러운 눈물 당장 닦고 썩 일어서지 못해. 경자는 주변에 어느새 구경꾼처럼 모여든 이웃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철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불호령을 내렸어요.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로 잘못을 뉘우쳐서 그러는 건가? 아니지. 너희 어머니한테서 마지막 한 방울의 꿀물까지 빨아먹으려다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동정심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비벼보려는 속셈 아니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나?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너가 말하는 그 진심이라는 게 고작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늙은 어미를 치매 환자라고 돈내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였나?
제 어미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팔아먹으려고 해외까지 끌고 가서 생고생시키는 거였냐고. 내가 다 들었어. 이놈아. 경자는 이제 아예 구경하던 이웃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흘리는 눈물이 진짜 같으세요?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소문내고 그 재산 가로채려다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불쌍한 척 쇼를 하는 겁니다. 밤새 열나는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준 어머니를 낯선 여행지에서는 곰팡이 피는 방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랍스터를 썰었던 놈이라고요. 경자의 폭로에 구경하던 이웃들 사이에서는 어머 세상에 저런 몹쓸 놈을 봤나 하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경자는 다시 연철이에게로 고개를 돌려 그의 마지막 변명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죠. 마누라 탓? 너는 성인 아닌가? 제정신 박힌 남자가 제 마누라가 어미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건 그냥 너가 네 어미 등골 휘는 줄도 모르고 빌부터 살던 기생충이라는 증거일세. 너희 어머니 지금 너 같은 짐짝 떼어내고 얼마나 훨훨 날아다니는지 알아?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아. 그런데 자네는 지금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평화까지 빼앗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겐가?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경자의 일침은 죽비로 내리치듯 날카롭고 정확했어요. 연철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동정이 아닌 경멸과 비난이 가득 담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뒷걸음질 치다시피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저는 모니터 너머로 제 오랜 친구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 대신 너무나도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동이 끝나고 경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숙자야, 괜찮아? 저런 꼴을 다 보고. 속 상했겠다. 속이 상하긴. 속이 다 시원한데.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경자야.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경자가 사온 따끈한 찐빵을 나눠 먹었어요. 친구의 온기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날 경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박준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 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 결심을 들은 박 변호사는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존경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오랫동안 제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와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 재산의 절반은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그분들이 남은 생이라도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존엄하고 평화롭게 사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 없이 혼자의 힘으로 꿋꿋하게 아이를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미혼모들을 돕는 지원단체에 보내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치기 어린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고통스러웠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마지막 깨달음의 결과였죠. 제 피와 땀으로 이룬 이 재산이 부디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진심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하여 한자 한자 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고 저는 공증인 앞에서 조금의 떨림도 없는 손으로 제 이름 석자 김숙자를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언장의 존재를 동서의 입을 통해 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확실하게 전달했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말했죠. 동서, 내가 오늘 유언장을 쓰고 왔어.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 소식이 부디 그 아이들 귀에도 꼭 들어가도록 해줘요. 더 이상 헛된 기대로 내 주변을 맴돌지 않도록 이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아마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그들의 마지막 희망 회로는 완벽하게 타서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불행이나 후회에 대해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감정도 없어요. 제 마음은 완벽한 무의 상태, 완벽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마지막 잎새까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묵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저 눈처럼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